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은지 기자? 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공문이 불러온 파문,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패널 얘기한 거. 네. 이제 그런데 앞서서 금요일에 그 이야기들을 좀 다루셨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여기 나오는 보수가 진짜 누구냐라는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관련된 공문을 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보수 참칭 패널, 자칭 보수 패널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국민의힘 이퀄 보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 정당을 비판하거나 보수 정당 소속의 대통령을 비판할 경우에는 보수가 아니다. 이런 공식이 좀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요. 네. 정말 보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 생각이 정치 듭니다. 철학자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죠. 보수가 뭡니까? 아니 이게 보수라는 게 국가마다 약간 맥락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하나로 뭔가를 딱 정의하기는 좀 힘들지만 원래 이게 보수라는 게 컨설버티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는 뭐냐면 함께 유지하는 보호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기에는요. 전체 혹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19세기 중반에는 혁신과 변화에 반대해서 이미 세워진 것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 전통에서는 이게 국가에서 제도의 변화에 적대적인 그리고 대표자 없는 순수한 민주주의의 변화에 반대하는이라는 의미로 쓰여져서요. 이게 이런 전통 자체가 이제 프랑스 혁명에 반대했던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영국의 보수주의자에 입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제가 지금까지 좀 어려운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아주 쉽게 말한다면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게 서양에서 보수주의는 원리 원칙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수주의를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구 사회에서는 보수가 경험을 중요시하는 실리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원리 원칙주의자들은 주로 진보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로 인식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나를 좀 갈랐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개념의 혼재가 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수 대 진보도 하고 좌파 대 우파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 대 진보라는 구분의 기준과 좌파 대 우파로 나누는 구분의 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좌파와 우파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념적 지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다 많다고 한다면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의 문제를 훨씬 더 이제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하면 이제 약간 너무 도식적이지만 굳이 이야기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좌파와 우파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제 어떤 그 입장을 갖는가를 가지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접근법의 차이. 이 정도로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꾸 이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념적인 부분은 좌우파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보수와 진보는 태도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가까운데 그렇죠. 이게 에드먼드 버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 사람이 보수주의를 내세웠을 때 가장 진보에서 문제 삼았던 게 뭐였냐면 진보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태도가 한꺼번에 뭔가 이 세상을 뒤집어서 다 그냥 엎어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게으름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뒤집으려고 하는데 진정한 보수는 뭐냐? 일상에서 매일매일을 개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에서 과거의 경험에 기대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뭔가를 뒤집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매일매일을 개혁해 나가는 게 어떤 보수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들에서 내려오는 이게 서양의 보수주의 전통을 들여다보면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더 개혁적인 측면들을 많이 받아들였고요. 실제로 우리가 영국에서 역사를 봐도 이 보수주의를 완성한 사람이 벤저민 디즈데일리라고 하는 수상인데요. 19세기 수상인데 이 사람이 엄청난 보수주의자였지만 노동자 권리, 노동자 참정권, 그리고 노동자 복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성시킨 수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서양에서는 그런 복지나 이런 것들을 왜 진행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영국의 전통에서 보면 과도한 혁명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끊임없이 일상에서 개혁하고 개혁하자는 게 정통 보수였기 때문에 이런
뭐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나간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수하면 뭔가 개혁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굳이 비유하자면 보수 대 진보를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뭐 이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이해하면 리모델링을 훨씬 더 선호하는 층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점을 시인을 하고 바꿔 나가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바꿔 나가고자 하는 게 이제 보수주의 노선이라고 한다면 진보라고 하는 것은 확 그냥 야이씨 쇠는 그러니까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모든 변화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서 온다라는 데서 오는 게 이제 진보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보수와 수구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개혁을 거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보수와 수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태도라고 한다면 수구는 이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보수는 이 사회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틀로 보고 서로 품어야 되는 존재로 보고 그리고 정치 내에서 적대가 일어나는 걸 원치를 않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서양에서는 수구가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구에 연구한 그 연구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 수구들은 이분법적 세계관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한테 반해서 우리나라 수구들은 오히려 유토피아주의자들이라서 과거적 유토피아에 대한 지향적인 것,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어에 이제 기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경향 때문에 오히려 실리보다는 자신들이 추구하자는 원리 원칙에 집착하고 그 원리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어떤 극단주의까지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게 수구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구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해놓은 연구 논문들도 있습니다. 예. 그게 굳이 그러면 또 이제 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양당 구조, 공화당과 민주당, 예. 그걸 보통 이제 그 보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아주 전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영국에서도 보수당과 이제 노동당이 그런 방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영국의 전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그 원래 우리가 요즘 별로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 노동당이나 진보 쪽에서 나온 게 많습니다. 능력주의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진보 쪽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서구적 신분 제도를 깨는 게 능력주의였기 때문에 이게 원래 능력주의도 좌파적 발상이다라고 해서 기원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실제로 좌파와 우파와는 좀 다른 진보와 보수는 좌파와 우파와는 다른 지형에서의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태도의 문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기초 정리를 했는데 뭐 김은지 기자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고급진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정진석 위원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이야기까지 가기도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개념에서 사실은 보수 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누가 진짜 보수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지금 정말 이러한 이념 논쟁이나 혹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같은 편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아주 단순하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을 비판하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다. 혹은 진보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 정치가 이미 먼저 떠나온 굉장히 좀 낮은 개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사실 좀 민망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같은 편이라는 개념으로 보수를 바라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조차 소위 말하는 보수의 편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도 이러한 제목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보수의 원흉에서 보수의 미래로라고 해서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제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보수의 원흉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보수 정당의 미래가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과 패거리의 개념으로 이 진보 보수를 바라봤을 경우에 굉장히 협소하게 상황들을 이끌 수 있고 그것은 한국 정치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방송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은 보수 대 진보 이런 식으로 패널 구성하지 말고 여대야 이런 그 패널 구성을 좀 해달라 이런 어떤 그 이제 그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자유이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 요체가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이 방송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좀 위협받는다라고 하는 행태들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집권 여당에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담이 되는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압력 행사이기 때문에요. 언론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 그러니까 보수가 핵심 가치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도 맞닿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압력이라고 했는데 협조 요청이라고 하던데요, 국민의힘에서. 네, 이제 보통은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 지점들이 굉장히 크고요. 네. 이것은 단순히 이제 해당 방송사들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위 말하는 한국 언론 지형에서 진보 매체, 보수 매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얘기했어요. 아까 이제 보수진보 구분법에 돌아가서 제가 하나만 김만곤 박사에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반은 자유주의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도 좀 보이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보수적 자유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수적 자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나 어떤 집단의 권리에 침해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공권력이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공권력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밝힌다는 거는 이게 그런 걸 두고 우리가 압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압력이나 억압이라는 게 붙잡아다 때리는 걸 억압이 아니라 공권력 자체가 발언하는 것 자체, 어떤 그 문제에 발언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압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권력이 그렇게 발언하게 되면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의지나 권력의 의지에 반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심대한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있고 당장 MBC만 해도 지금 민영화 시켜버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 패널 좀 맞춰주지 그리고 우리 비판하는 애들 내밀지 말지라고 방송사에서 대놓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유보다는 어떤 적대적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적과 동지를 가르는 적대적 자유로서 우리가 편 가르기를 하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 자유의 반대자로 만들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자유가 가장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자유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난주 건중욕으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100번 양보해서 보수 대 진보라는 패널 구성이 아니라 여대야라는 패널 구성으로 가면 여당이 지금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이지호 고문께서 여러 방송 나가서 그렇게 그 국민의힘 까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거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 시츄에이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아니 여당의 상임 고문이죠. 지금도 상임 고문 맞죠? 네, 맞죠? 까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이재우 고문 입장에서는 이제 애정어린 이제 당이 잘 바뀌길 바라서 보수가 실제로 혁신하길 바라는 아마 충언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 여대 야의 어떤 구도에서 패널 구성하면 이재호 상임 고문은 배제해야 되는 겁니까?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까? 여당 사람이죠. 예. 아니 이제-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네. 누가 우리 당 사람인지 누가 우리 당을 제대로 대변하는지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공문에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천을 네. 해주겠다라고 네, 우리가 추천을 이야기했으니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읽어보면 보수 대 진보도 아니고 여대 야도 아니고요. 정진석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딱 그거던데요. 편윤 대 비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편드는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 친윤 아니고 이제 편윤이라는 편윤. 말까지 나온 여기서 이제 건가요? 패널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얘기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던데요. 네, 실제로 정진석 위원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세상에 별하별 보수가 다 있겠지만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냐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비판, 당내 정치에 있어가지고는 이견,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비아냥이나 욕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원보이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편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만이 지금의 보수다라는 그 식의 얘기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결국은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수의 화신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설정 자체가 갖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건 우리나라의 보수의 양상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보수의 양상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되게 근본 없는 보수잖아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국가의 보수들은 사실은 자기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 보수는 되게 특이하게 친일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반공주의와 결합해서 군사 독재와 결합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재벌 경제와 또 같이 결합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과거에는 식민지 시대와 군사 정부 아래서 신영 역할을 하던 검찰이 새로운 주인으로 가세한 모양이라서 이건 정말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고 우리가 보수가 지켜야 할 어떤 과거적 어떤 지혜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형태이고 그래서 이걸 정말 보수라 불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보수라는 용어보다는 수구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지역이나 여기에 입장에 따른 보호가 아니라 그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호하는 세력, 보호하는 방식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수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수라고 부르고 있고 그걸 지금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 패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증해 주겠으니 그런 사람들을 방송국에 갖다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저는 들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시작할 때 김은지 기자님께서 제가 막 보수 진보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그런 거라도까지 가면 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데 미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보수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우리 보수의 뿌리 없음에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주 난잡한 기득권 세력의 조합이 지금 현재 우리 보수의 지형을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이익을 보호해주는 일 자체를 해주는 사람을 갖다 쓰라고 하고 있어서 저는 이거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보수들이 가장 에드문드 버크 같은 사람들이 경멸했던 권력의 남용 형태로 어떻게 보면 어떤 보수의 어떤 이념이나 어떤 보수의 지형을 갖다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까지 갈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제 이야기가 조금만 이제 시계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소위 말한 조금 박해라고 해서 민주당 내 당내 주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혹은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되살펴본다면 충분히 이것이 진보 보수가 아니라 이견에 대해서 존중하는 민주주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라는 지점들을 다시 한번 좀 짚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비판이 사라진 풍경이야말로 정말 이게 선거 시장에서 경쟁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는 51대 49의 게임이기 때문에 중간을 누가 더 먹느냐라는 문제일 수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극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당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딱 그 지금 주류의 권력자에게만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선거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은 과거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우리가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사실 유승민 지금 전 의원도 굉장히 강조해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격 규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는 시도는 이른바 잔존 세력 정리.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그 전쟁에 비유한다면 주 전선에서는 이미 적을 퇴치를 했다. 이준석 대표를 뭐 사실상 어떤 정리를 했고 당 안에서의 정리 작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를 선출을 하면 당 안에서의 일색화라고 하는 작업은 일정하게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당에 한 발을 걸치면서 외곽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의 잔존 세력.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잔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제 당내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정치를 협소하게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라는 걱정이 참 많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끝없이 이제 적을 상정하고 있는 멘트들이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거나 심지어 다른 생각을 가진 혹은 다른 정당의 사람들과도 공존이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도 공존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정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네. 아와 피아를 나누는 기준점이 보수도 아니고 여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편이냐 아니냐. 네.
또 나눠집니다. 이거를 가지고 당 안에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렬종대를 하지 않는 주 세력은 일단 꺾었다고 보는 거고 당 밖에서 교란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정리한다. 이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수정당 경쟁력과 보수정당의 건강함 혹은 지속 가능함 혹은 생존에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김은지 생각이 기자는 듭니다. 그렇게 이성을 가지고 조언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걸 내부 총질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내부 총질로 받아들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뭐 그게. 네, 그러니까 뭐 정치 경험이 짧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잘 보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의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이건 정말 큰 사고이죠. 왜냐하면 누차 경험해봤던 것들 아닙니까? 2015년에 소위 말하는 진박 간별사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달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심지어 국민의 당, 제3당의 선정까지 합치면 새누리당은 당시에 굉장히 참패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충분히 그것들을 보여줬는데 왜 이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조금 전에 김만곤 박사께서 뭐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그것이 어떤 이념이나 태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작동의 원리는 이념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에서 접근법의 차이도 아니고 권력의 지근거리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금 모든 구분이 이루어지고 구획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진보라는 이야기 자체가 고색창연한 이야기다. 여기서 갖다 대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실제로 뭐 지금 움직이는 모든 지형을 보면 다음 선거를 향해서 다음번에 공천권을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또 제비 표현에 따른 편윤이라는 쪽에서 지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재편이고 그런 재편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방해되는 그런 요소를 언론에서도 없애겠다라는 식의 어떤 발상으로 이제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보이는데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계속 우리 김은지 기자님께서 정말 이건 충심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적 전체 차원에서 보면 너무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 자체가 이게 계속 적대화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보수라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덕목 자체를 어떻게 보면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이게 보수는 내 안에 좀 못난 자식들이 있어도 다 품어주고 그리고 끌어안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보수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이 보수가 아닌 수구는 내 안에서 나를 반대하는 자식들이라고 한다면 다 쳐내고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형식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진짜로 우리 정치의 큰 차원에서 우리가 정치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자꾸 적대화되어 가는 경우를 만든다라는 점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경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민의힘 전대 룰 바꾼다라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라고 하시는 분들도 최고위원회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의 당선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룰 세팅이 아직 이제 100%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일부 표를 모아서 이제 턱걸이로 들어간다라는 목표를 세운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이 국민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좋은 일이냐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게 2020년 총선 직전에 이른바 미래통합당 시절인가요? 그때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그때 극우 유튜버를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가. 이런 거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총선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안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이 일정하게 지금 재현되고 있는 양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유권자가 보기에 뒤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사실 민주당도 거기에 맞춰가지고는 우리가 그럼 더 잘해가지고 개혁해서 국민들한테서 표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못함에 사실은 기생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당 모두 굉장히 나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 정치에 과연 좋은 일이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유권자로서 굉장히 암담한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정당 시스템, 특히 양대 정당 시스템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내 파트너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좌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기다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자기한테 온다라는 생각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반대쪽 오히려 거기서 반대 혁신하고 움직여야 되는 반대쪽에서 상대방이 잘못하기를 계속 기다리는 그런 정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 자체가 아주 어떻게 보면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 자체가 반대당이 있는 그 반대쪽도 그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력을 잡은 세력들의 어떤 자기 정치의 수준을 어떤 역동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성적인 수준을 잠깐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토론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공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느냐, 공격이라는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공론으로 보게 된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개방성인데, 공격이 되면 단일 대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전열 정비가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대형, 오히려 우리의 대형을 어그러뜨리는 내부 교란 요인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사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 정말 안타까운 게 그 보수 패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이제 방송에서 듣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진짜 충심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향상이 되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는 이런 것도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정말로 그럼 정진석 위원장이 방송을 다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방송에서 무슨 얘기인지 다 체크하면서 저런 얘기할까? 바쁘실 텐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여기에는 어떤 것도 깔려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장성철 소장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대선 과정에서 엑스파일 내가 봤는데 윤석열 엑스파일 갖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 거기서 있는 일정한 어떤 선입견, 그리고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것이. 근데 저는 정말 솔직히 궁금한 게,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는 게 정말 효과를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신 정치인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그럼 더 못 자라. 예,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방송의 생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방송의 생리 핵심은 사실 그거죠. 그러니까 경쟁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일 텐데요. 사실 지금의 어떤 방송계에서 보수 패널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의 비윤 스탠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더욱더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시고 더 주목받게 될 텐데, 본인이 원하는 실제적인 이 무엇인가라는 좀 궁금증이 들 정도의 행동이라고 할까요? 딱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른바 금서 목록이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군에서. 그때 그 올라갔던 금서 목록이 계기가 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 기억하십니까? 딱 그거죠. 뭐.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와준 거다 결과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상황을 예측 못하고 했던 행동일까, 아니면 정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보수 진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럼 김만곤 박사, 정치 철학자인 김만곤 박사께, 그러면 민주당은 진보 정당입니까? 보수주의 정당입니까? 자유주의 정당입니까? 뭡니까? 저한테 항상 그런 질문을 제가 너무 이렇게 답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요. 제 눈에 볼 때는 한국의 진보 정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당도 아닙니까? 예, 저는 정의당도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진보 뭐 이렇게 정의당이 그냥 중도주의 정당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다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고, 저는 지금 현재 반대쪽에 있는 우리 국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극우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어떤 우리나라가 양대 정치, 정당 정치라고 한다면, 우리 정당 정치에서는 진짜 진보 정당이라고 불릴 만한 정당이 있나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 중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자는 정당이 있습니까? 뭔가 이게
갈라쳐놓고 이제 지금까지가 다 아니었으니까 뭔가 이거 우리가 새로운 플랜을 짜서 아예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자는 정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보 정당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더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보수 정당이 제가 이제 극우 정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수구 정당이 더 정확하겠네요. 지금 현재 뭐 국힘은 수구 정당이 돼가고 있고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민주당이 자기 자리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정당 자체가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의 이익이 어차피 너 아니면 나라는 쪽에서는 이익이 딱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의 합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양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두 정당이 일말에 어떻게 보면 이견도 없다라는 데 저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구분법이 상당히 뭐냐면 그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접근법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정당이 지금 어떤 정당으로 가느냐 포괄 정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말대로 전체를 포괄해 들어가는 국민정당을 지향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분파가 갈리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좌쪽에 샌더스부터 시작해서 쫙 어떤 무제식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이런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옳건 그르건 현실이 그렇다면 내부에서의 어떤 다양성을 어떻게 인정해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강조되는 게 정당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정당 내부에서 민주주의 기제를 어떻게 작동을 시켜서 이 스펙트럼이 넓은 것들을 공존 체제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게 정당의 과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타나는 이 한 가지의 어떤 현상은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념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좋게 표현해 준다면 이런 거 아닌가요? 응? 이게 우리가 정당사를 연구해 보면 정당이 이념화될수록 정당 정치 자체가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실리적인 형태로 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정당 정치 기본은 다른 이익을 조정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해내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원리 원칙에 집착해서는 조정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이 저는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의 계열에 있어서 저는 중대 사건이었다고 보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떻게 좌초했는가 그 일련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복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 있어서 이른바 어떤 타협 내지 협상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인되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 정치로 규정되어 버리고 이른바 거세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이런 양상이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원지 기자가 2016년 총선 결과로 나타났던 거죠. 사실은 저는 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렇게 정당이 경직되고 일색화되어 버렸을 때 어떤 결과를 빚는가. 결국은 이것을 민심을 수용해 들어가는 신축성, 탄력성 부분들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경직화로 가면서 오히려 고사로 가버리는 건데 왜 이걸 모르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패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격가지에 불과하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운심의 큰 흐름이 그런 거라면 이건 문제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자, 오늘 정치는 팀킴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